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65살 어느 어머님의 사연입니다. 평생 고생하며 사신 끝에 은퇴 후 손에 쥔 현금 2억여 원과 도심에 있는 낡은 아파트 한 채, 사연의 주인공인 김영숙 가명 씨는 자신의 노후는 자식들에게 기댈 필요도 없고 어떤 풍파도 두렵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상이나 하셨을까요? 그중 일부를 친아들에게 물려주겠다고 한순간 아들이 그 자리에서 안색을 바꾸며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막말을 쏟아낼 줄은요. 원래라면 가족끼리 오순도순 상의했어야 할 일이 결국 천륜을 끊어내는 비극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건 과연 어머니의 계획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면 이제야 자식의 본 모습을 보게 된 것일까요? 어머니가 너무 매정한 걸까요? 아니면 자식이 애초에 마음이 없었던 걸까요? 만약 여러분도 노후 자금과 재산 처분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산 분배 이야기가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자존심을 건 시험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김영숙 씨의 육성으로 직접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숙. 올해 65입니다. 은퇴한 지는 벌써 5년이 넘었네요. 원래는 남편과 함께 여유롭게 노후를 보낼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 운명이라는 게 참 얄깬더군요. 3개월 전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암 판정을 받은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온몸으로 전이 되었고 마지막엔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죠. 그 기간 동안 저는 매일 병원을 오가며 남편을 간병하고 의사와 치료법을 의논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임종 직전 남편이 제 손을 꼭 잡고 겨우겨우 내뱉은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내가 떠나면 당신은 고향집으로 내려가서 좀 쉬어. 거기에 우리 추억이 있잖아. 그 말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은 우리가 젊은 시절 안 먹고 안 입으며 지은 그 시골집에서 단 하루도 편히 살아보지 못한 걸 평생의 한으로 여겼거든요. 사실 2년 전 저희는 7천만 원이나 들여서 지은 지 30년 된 낡은 시골집을 2층짜리 번듯한 벽돌집으로 리모델링했습니다. 남편이 완전히 은퇴하면 귀농해서 텃밭도 가꾸고 아침 저녁으로 산책하며 느긋하게 살자고 약속했었죠. 하지만 암이라는 게 예고도 없이 찾아오더군요. 준비할 시간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보내고 2주 뒤 저는 옷가지 몇 벌과 낡은 앨범 몇 권을 챙겨 고속버스를 타고 중부지방에 있는 시골 고향집으로 내려왔습니다. 거창한 의식도 없이 그저 남편의 유골함과 작별 인사만을 담아 집 옆 텃밭에 묻어주었습니다. 시부모님이 물려주신 그 땅은 우리가 어릴 때 고구마와 옥수수를 심으며 놀던 곳이었죠. 남편은 닭 울음소리, 새소리가 들리는 그곳에 묻히면 외롭지 않을 거라고 입버릇처럼 말했거든요. 나이가 드니 죽음보다 무서운 건 이 세상에 내가 다녀갔다는 걸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것이더군요. 리모델링한 새 집에서 혼자 지내며 낮에는 읍내 시장을 돌고 밤에는 TV를 보거나 남편이 남긴 쪽지와 일기장을 뒤적이며 소일했습니다. 겉보기엔 평화로워 보였지만 사실 저는 매일 제 건강이 걱정되었습니다. 50대부터 심장이 좋지 않았거든요. 의사 선생님은 심방세동이 있어 심하면 갑자기 실신하거나 심정지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혼자 살다가 아무도 모르게 쓰러지면 큰일이니까요. 그래서 문득 생각이 들더군요. 미리미리 정리를 해둬야겠다고요. 그러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떠나게 됐을 때 남는 건 유산이 아니라 골칫덩이가 될 테니까요.
거실에 앉아 남편의 웃는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나 내 몸 잘 챙길게. 그리고 이 돈이랑 집 문제도 확실하게 매듭 지을게. 그때 이미 결심은 섰습니다. 제 명의로 된 예금과 시내에 있는 낡은 아파트를 어떻게 할지 명확히 정하기로요. 다만 아직 아이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회를 봐서 따로따로 이야기할 생각이었죠. 그러던 중 명절을 앞두고 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시내 아파트에서 만나서 같이 차를 타고 고향 집으로 내려와 성묘를 하자는 거였죠. 아들 녀석과도 이미 약속을 잡았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저는 망설여졌습니다. 두 아이가 동시에 내려오는 건 원치 않았거든요. 제 아들 민재는 어릴 때부터 성격이 강하고 소유욕이 강했습니다. 장남이라 그런지 뭐든 여동생보다 더 가져야 했고 먼저 가져야 직성이 풀렸죠. 남자니까 나중에 가장이 되어야 하니까 좀 오냐오냐 해도 괜찮겠지 하며 스스로 위안했지만 커서도 그 성격은 변하지 않았고 결혼 후에는 더 심해졌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재산 문제로 의논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희 현금 자산은 약 2억 원, 아파트 시세는 약 7, 8억 원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아파트를 딸에게 물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딸은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며 월세살이를 전전하고 있었으니까요. 반면 아들 민재는 자기 집도 있고 사업도 하니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때 우린 그 말을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민재가 난리를 칠 게 뻔했으니까요. 집안 재산은 장남 것이라는 생각이 결혼 후에 더 강해졌거든요. 특히 며느리의 입김도 셌습니다. 며느리는 계산이 아주 빨랐고 전화할 때마다 어머니, 돈 또 어디 숨겨두신 거 아니에요 하며 비꼬곤 했으니까요. 생각할수록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나이는 먹어가고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최근 반년 동안 심방세동 증세가 잦아졌고 자다가 심장이 마구 뛰어 구급차를 부른 적도 2번이나 있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간호사가 보호자 연락처를 묻기에 잠시 망설이다가 딸 번호를 줬습니다. 그때 딸 지은이는 만사 제쳐두고 달려와 제 곁을 지켰습니다. 머리를 감겨주고 환자복을 갈아입혀주고 집에서 직접 끓인 죽을 가져왔죠. 반면 아들은 3일 뒤에야 나타났습니다. 과일 바구니 하나 달랑 들고 와서는 20분도 안 돼서 거래처 미팅이 있다며 급히 가버렸죠. 아들을 원망하진 않지만 그때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걸요. 아직 내 발로 걷고 내 입으로 말할 수 있을 때 모든 걸 정리해야겠다고요. 저는 부엌 식탁에 앉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현재 예금 약 2억 원, 그중 1억 5천만 원은 아들에게 주고 나머지 5천만 원은 내 노후 비상금으로 남겨둔다. 시내에 있는 낡은 아파트는 딸 지은이에게 준다. 딸은 비록 출가했지만 지난 몇 년간 제 곁에서 진짜 힘이 되어준 건 딸이었으니까요. 아들이 불만을 가질 건 뻔했지만 갈등이 무서워서 공정함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먼저 아들을 불러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아들이 제 뜻을 차분하게 이해해 준다면 원래 계획대로 1억 5천만 원을 줄 생각이었습니다. 전화를 걸어 중요한 할 말이 있으니 고향집으로 좀 내려올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수화기 넘어 아들의 목소리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또 어디 아파요? 그냥 전화로 하면 되지. 뭘 굳이 내려가요? 기름값도 비싼데. 가슴이 답답했지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목돈 좀 주려고 그래. 직접 보고 이야기하는 게 좋잖아.
돈이라는 말에 아들의 목소리가 180도 바뀌더군요. 아, 돈이요? 그럼 내일 당장 갈게요. 기다리세요. 전화를 끊고 씁쓸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돈 이야기가 아니었다면 오려고나 했을까요? 식탁 위에 놓인 종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늙어서 내 재산 나누는 일조차 자식 눈치를 봐야 한다는 게 참 서글프더군요. 하지만 이 고비는 제가 직접 넘어야 할 산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9시도 안 돼서 민재가 도착했습니다. 반바지에 슬리퍼, 선글라스를 낀 채 들어와서는 인사도 없이 대뜸 말하더군요. 엄마, 여기까지 오는데 기름값만 5만 원은 들었어. 돈 준다는 거 진짜죠? 나 바쁘니까 빨리 줘요.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식탁에 차키와 지갑을 툭 던지며 재촉했습니다. 저는 거실 의자를 가리키며 앉으라고 했습니다. 일단 앉아라. 엄마가 설명해 줄게. 아들은 인상을 쓰며 삐딱하게 앉았습니다. 돈 준다면서 뭐가 이렇게 복잡해. 저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서랍에서 예금 내역이 적힌 종이를 꺼냈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1억 5천만 원을 줄 생각이다. 이건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이야. 나머지 5천만 원은 내가 가지고 있으마. 혹시 나중에 병원비라도 필요할 수 있으니까. 그 말을 듣자 아들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죠. 1억 5천이요? 진짜로? 지금 바로 이체해 줄 거예요? 계좌번호 알죠? 제가 노후 비상금이라고 한 말은 귀담아 듣지도 않더군요. 저는 한숨을 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집 문제도 결정했다. 시내에 있는 방 3개짜리 아파트. 그건 네 누나 지은이에게 줄 생각이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들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아들이 눈을 부릅뜨고 따지듯 소리쳤습니다. 그 아파트를 누나한테 준다고요? 엄마, 너 막 났어? 출가 외인한테 왜 집안 재산을 줘요?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누나 이혼하고 아이 데리고 월세 살면서 고생하는 거 너도 알잖아. 그 집은 엄마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거야. 아들은 벌떡 일어나 식탁을 콱 내리쳤습니다. 시집 가서 남의 식구 된 사람한테 집을 줘요? 엄마, 나 장남이야. 장남 안 보여? 옛날엔 아들이 최고라더니 왜 이제 와서 딴소리야. 이혼녀가 무슨 자격으로 집을 받냐고. 저는 아들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내 손으로 키운 자식이 언제부터 이렇게 돈밖에 모르는 괴물이 되었을까요? 너 잊었니? 너 결혼할 때 혼수 비용 모자라서 쩔쩔맬 때 네 누나가 여기저기서 돈 빌리고 사채까지 써가며 3천만 원 넘게 해줘서 겨우 신혼집 마련했잖아. 그때 네 처가에서 돈 없다고 파혼한 애 만에 난리 쳤을 때 누나가 시댁 눈치 보면서 친정동생 돕다가 결국 이혼까지 가게 된 거 너 정말 기억 안 나. 아들은 미안해하기는커녕 더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그건 지가 좋아서 한 거지. 만약 누나한테 집 주면 나 엄마랑 인연 끊을 거야. 다시는 안 봐. 저도 참다 못해 소리쳤습니다. 너 그 말 책임질 수 있어. 아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진심이야. 누나한테 집 주면 나 이제 엄마 없는 셈 칠 거야. 나중에 후회하지 마쇼. 저는 온몸이 떨리고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이상하게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이 텅 빈 것 같았죠. 저는 아들을 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인연 끊고 싶으면 끊어라. 그 아파트는 무조건 네 누나에게 줄 거다. 그리고 방금 말한 1억 5천만 원. 그것도 없던 일로 하마. 아들은 기가 막힌다는 듯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뭐라고요? 안 주기만 해봐. 나중에 늙어서 아쉬운 소리 하지 마. 아들은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슬리퍼 끌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멀어졌죠. 뒤도 돌아보지 않는 그 뒷모습에 미련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종이에는 민재 1억 5천만 원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지만 저는 볼펜으로 그 줄을 벅벅 그어 지워버렸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정 떨어졌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더군요. 아들이 집에 안 와서도 아니고 늙은 저를 귀찮아해서도 아닙니다. 부모의 재산 분배를 빌미로 천륜을 협박의 도구로 쓰는 그 태도. 그런 가족애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아들이 떠난 후 집안에는 부엌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만 맴돌았습니다. 마치 이번이 처음 실망한 게 아니잖아.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야. 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낡은 등나무 의자에 앉아 민재 1억 5천 위에 줄이 그어진 종이를 쥐고 있었습니다. 보류라고 적었지만 사실 제 마음속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죠.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묘하게 평온했습니다. 지난 세월 조금씩 쌓여온 실망감이 드디어 마침표를 찍은 느낌이었으니까요. 남편이 입원했을 때 병실을 지킨 건 딸 지은이었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죽을 먹이고 약을 타온 건 다 딸이었죠. 아들 민재는 서류 떼러 한 번, 사인하러 한 번 온 게 전부였습니다. 다 합쳐도 20분이 안 됐죠. 사람이 얼마나 무심해야 곁에 있는 진짜 효자가 안 보일까요? 제가 넘어져서 응급실에 실려갈 때마다 달려온 것도, 생일날 케이크 사들고 버스 타고 내려온 것도 딸이었습니다. 엄마 손발 차잖아. 라며 전기난로를 보내온 것도 딸이었고요. 저는 그 모든 걸 기억하는데 딸은 한 번도 생색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딸이 어릴 때 그린 그림일기를 꺼내봤습니다. 엄마, 아빠, 오빠, 그리고 자신이 공원에서 활짝 웃고 있는 그림. 그걸 보는데 가슴이 미어지더군요. 다음날 아침, 저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를 들키지 않으려 애써 담담하게 말했죠. 지은아, 바쁘니? 엄마가 상의할 게 좀 있는데 시간 되면 내려올 수 있니? 딸은 대번에 알아챘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당장 반차 쓰고 내려갈게. 저녁 전엔 도착할 거야. 오후 5시가 되자 딸이 작은 캐리어와 과일, 영양제를 바리바리 싸들고 들어왔습니다. 오자마자 제 이마부터 짚더군요. 엄마 혈압 올랐어? 왜 갑자기 오라가라 해? 놀랐잖아. 저는 딸의 손을 잡고 앉혔습니다. 아니야. 그냥 정리할 게 있어서 불렀어. 제가 썼다 지웠다 한 종이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예금이 2억 정도 있어. 원래는 네 동생한테 1억 5천을 주려고 했는데 어제 걔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딸은 저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민재가 또 못된 소리 했구나. 신경 쓰지 마, 엄마. 원래 그런 애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시내 아파트, 그거 너한테 주려고 한다. 명의 너 앞으로 돌려줄게. 딸은 깜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엄마, 안 돼요. 그건 엄마 노후 미천인데 나한테 주면 어떡해. 그리고 나중에 엄마 병원비 많이 들면 어쩌려고. 난 괜찮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시골에서 혼자 사는 게 편해. 공기 좋고 돈 쓸 일도 별로 없어. 도시보다 여기가 나한테 맞아. 딸의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짐짓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엄마 건강이 제일 중요해. 엄마가 편한 대로 해요. 저는 챈기를 박듯 말했습니다. 이미 결정했어.
며칠 뒤에 같이 올라가서 명예 이전하자. 그리고 네 동생 몫으로 빼뒀던 돈도 만약 걔가 계속 저러면 그냥 다 넣어줄 거야. 딸은 잠시 멈칫하더니 제 손을 꼭 잡고 울먹였습니다. 엄마, 난 정말 돈 같은 거 필요 없어. 엄마만 건강하면 돼.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딸이 거절할수록 더 줘야겠다고요. 진짜 효도는 손 벌리는 게 아니라 부모를 위해 한 발 물러서는 것임을 알았으니까요. 그날 밤 딸과 2층에서 나란히 누워 잤습니다. 시골 밤은 고요했고 풀벌레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딸은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지만 숨소리가 고르지 않았습니다. 40이 넘어 이혼하고 혼자 아이 키우며 투잡까지 뛰는 딸. 여자의 몸으로 가장 노릇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지은아, 자니? 딸이 돌아 누우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아직 너 정말 집도 돈도 필요 없어.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야. 월급은 적지만 먹고는 살아. 그리고 그 집은 엄마 셋대. 내가 어떻게 탐내. 잠시 침묵하다가 제가 말했습니다. 근데 엄마가 나이 들어서 언제 쓰러질지 모르잖아. 네 동생은 기대하기 힘들 것 같고. 딸이 제 손을 슬며시 잡았습니다. 엄마, 난 딸이잖아. 엄마 딸. 내가 엄마 모시는 건 당연한 거야. 돈 때문이 아니야. 집을 나한테 주든 안 주든 엄마 아프면 내가 휴직을 해서라도 내려와서 모실 거야. 도망 안 가. 덤덤하게 말하는 딸의 목소리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당연한 거라니. 딸이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엄마가 예전에 그랬잖아. 자식 키우는 건 노후 대비용이 아니라고. 난 그 말 기억해. 내 딸한테도 그렇게 가르칠 거야. 할머니가 평생 아껴서 우리 키워주신 거 잊지 말고 사람 도리 다 하라고. 저는 그제야 마음 편히 웃을 수 있었습니다. 딸은 모셔주겠다고 생색내지 않고 당연한 도리라고 말했습니다. 그 차이가 사람의 그릇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다음 날 아침 딸은 일찍 일어나 두유를 데우고 찐빵을 쪄왔습니다. 익숙하게 부엌을 오가는 모습을 보니 든든하더군요. 아침을 먹고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오후에 올라가 봐야 해.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하고 다음엔 휴가 내서 길게 올게. 저는 등기권리증을 봉투에 넣어 건넸습니다. 이거 가져가라. 올라가서 아는 법무사한테 맡겨서 이전 절차 밟아. 딸은 놀랐습니다. 지금 바로 하라고.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정신 맑고 걸을 수 있을 때 해야지. 나중에 힘 빠지면 이것도 못해. 딸은 망설이다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알았어. 엄마 뜻대로 할게. 딸을 배웅하고 돌아오는 길.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비록 아들 복은 없었지만 세상에서 제일 든든한 딸을 얻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저는 서류를 챙겨 고속열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딸이 역까지 마중을 나왔더군요. 우리는 점심을 먹고 제가 예전부터 거래하던 법무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법무사가 물었습니다. 매매입니까? 증여입니까? 아니면 상속입니까? 증여입니다. 지금 바로 처리해 주세요. 법무사는 서류를 검토하며 재차 확인했습니다. 확실하십니까? 증여가 완료되면 나중에 되돌리기 매우 까다롭습니다. 저는 딸을 한번 쳐다보고 말했습니다. 확실합니다. 늙으면 언제 갈지 모르는데 정신 온전할 때 정리해야 자식들 고생 안 시키죠. 등기 이전을 마치고 은행으로 가서 2억 원의 예금을 신탁계좌로 돌렸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엔 제가 쓰고 사후에는 딸이 관리하도록 지정했습니다.
급한 병원비는 언제든 인출할 수 있게 해두었고요. 은행 직원이 요즘 자식들 등살에 미리 재산을 넘겼다가 낭패 보는 어르신들이 많아서 이런 신탁 상품이 인기라고 하더군요. 씁쓸하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은행을 나서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민재의 문자였습니다. 진짜 집 안 줄 거야? 좋아. 나도 확실히 말할게. 앞으로 나한테 전화하지 마. 후회할 날 올 거야. 호칭도 예의도 없는 차가운 문자. 마치 스팸 문자처럼 정이 없더군요. 딸이 슬쩍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괜찮아. 딸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괜찮다. 걔는 엄마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 돈이 필요했던 거야. 안 주니까 오히려 홀가분하다. 딸의 집에서 이틀을 묵었습니다. 낮에는 빨래도 개고 베란다 화초도 정리해 주었죠. 저녁엔 딸과 마주 앉아 옛날 이야기도 하고 손녀 이야기도 하며 웃었습니다. 모녀가 이렇게 오붓하게 지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군요. 사흘째 되는 날, 저는 아침 일찍 짐을 쌌습니다. 딸이 더 있다 가라며 붙잡았지만 저는 웃으며 거절했습니다. 엄마 혼자서도 잘 지내. 걱정 마. 딸이 택시를 잡아주고 반찬과 약을 한 보딸이 챙겨줬습니다. 고향집에 도착하니 마침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당의 개수나무가 빗소리에 맞춰 춤을 추더군요. 우산을 쓰고 집으로 들어가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남편과 함께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올린 이 집. 비록 엘리베이터도 없고 편의점도 멀지만 이곳엔 우리 인생이 묻어 있습니다. 저는 가계부를 꺼내 맨 뒷장에 몇 줄 적었습니다. 누구 보라고 쓴 게 아니라 저 자신에게 남기는 말이었습니다. 늙어서 다 퍼주지 마라. 남길 건 남겨라. 자식이 인연 끊는 걸 두려워 말고 자식 마음에 네가 없는 걸 두려워해라. 마지막까지 곁에 남는 건 네가 가장 사랑했던 자식이 아니라 너의 밥 한 끼, 잠자리 온도를 걱정해주는 자식이다. 펜을 놓고 창밖을 보니 비 내리는 텃밭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니 입안에 쓴맛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오후에 이웃집 친구가 텃밭에서 딴 상추를 들고 놀러 왔습니다. 우리 늙은이들끼리 서로 당번 정해서 들여다보기로 했어. 혼자라고 겁먹지 말고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와. 그 말이 어찌나 고맙던지요. 저녁에는 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한 달에 2번은 꼭 내려와서 자고 가겠다고, 주말마다 오겠다고요. 오지 말라고 답장을 보냈지만 사실 마음속으론 기다려집니다. 딸이 저를 챙겨준다는 그 마음만으로도 살맛이 나니까요. 돈은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는 리트머스 종이 같습니다. 진짜 가족에는 내가 이용 가치가 없을 때, 가장 초라할 때 곁에 있어주는 것이더군요. 저는 큰 복은 못하고 났지만 세상에서 제일 착한 딸 하나는 건졌으니 그걸로 됐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평생이야 금지옥여 피운 아들이 재산 안 준다고 연 끊자고 협박하는데 평소엔 티도 안 내던 딸이 묵묵히 곁을 지켜준다면요. 그래도 아들 챙겨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과감하게 정리하시겠습니까? 재산 상속은 핏줄을 잇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람 마음을 떠보는 시험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비슷한 일을 겪으셨다면 어떻게 대처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지혜가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깊은 인생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